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지난해 경제 뉴스 중에서 손꼽을 만한 뉴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비리뿐 아니라 위험을 가리고 더 큰 손실을 불러온 이 분식회계. 그런데 경영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묵인한 죄만 물었는데 실무진은 아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식회계를 직접 공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ATM 기기 이용할 때 타행을 이용하거나 업무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내시죠. 이 비용 아끼자고 창구를 찾는 분도 많은데요. 창구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받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습니다. 아직 조심스럽게 밝혀진 내용이긴 하지만 배경이 도대체 뭔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경제 도미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와 연결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국책은행, 즉 국가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흘러가는 이 은행이 각종 불리한 위험과 손실은 다 떠안는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2월 14일 화요일, 별로 달콤하지 않은 뉴스들로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난해 국민 여러분들도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 아프게 경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가슴도 아팠는데요. 바로 분식회계 사건이었습니다. 이 분자는 화장할 때, 분장할 때 이 분자죠. 수조 원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했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줬던 대우조선해양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분식회계를 근절할 다양한 방안과 문제점들이 그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경영진은 처벌을 미흡하게 받았습니다. 이 분식회계에 대해서 공모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혀진 건데요. 묵인한 것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업의 문제점들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 이총희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재판부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또 김갑중 최고 재무책임자가 회계 분식을 공모해서 지시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해서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요. 묵인에 대해서만 각각 10년, 7년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결과 법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때는 징역이 한 3년 남짓 선고됐었고요. 그리고 김호중 회장 같은 경우에는 8년 6개월 이렇게 선고됐었는데, 그런 때에 비하면 약간 지금까지 너무 처벌 수위가 낮았던 거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몇 년 전에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뉴엘 같은 경우에 대표가 징역 15년을 최종적으로 받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좀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모뉴엘이나 이런 대우나 SK 같은 기업 집단과의 차이에서 보듯이 이 회사가 만일에 기업 집단이었다면 더 낮은 형량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물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수십 년형을 받고 또 이 경영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법원의 이 판결대로라면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분식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실제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냐라고 봤더니 기소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실무진들은. 결국은 맞은 사람은 있는데 폭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게 뭔가 우리나라의 약간 왜곡된 기업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식을 지시를 명확히 하진 않았어도 이제 회사의 업무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약간 상사의 의중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게 유능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말을 할 때도 직설적으로 하기보다는 돌려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위에서는 지시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명확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근데 회계팀의 직원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 좀 가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게 고유의 업무고 어느 정도 회사에게 이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건 회사를 위한 건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분식회계와의 그런 경계선을 인지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를 넘어섰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회계 직무 종사자가 아무래도 고유 업무다 보니까 회계 부정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네. 네네. 이 대우조선 경영관리팀 또 회계팀 직원들은 이제 고 대표나 김 CFO 이 최고 재무 책임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가 하향의 만회 캐치업을 요구했고 또 선박의 건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 이상 예정 원가를 좀 낮출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서로 지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는데 또 법원 측도 뭐 경영 정상화의 일부로 봐야 한다 이렇게 또 봤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이게 사실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비전문가긴 하지만 뭐 사실 회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원가에 대한 캐치업을 하라고 하면 뭐 회계부서가 현업부서는 아니니까 거기서 네. 그 직접적으로 재료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걸 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법률적으로는 이게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사실 이 회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다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이 사실은 기업의 투명성이랄까, 기업의 경영 상황 같은 것들을 아주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런 관련 사건이 있었고요. 좀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우건설 측 직원들과 또 지정감사인 이 회계사 간에 막 논쟁이 벌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그걸 보면서 이제 회계사 입장에서는 뭐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의 우리나라, 평등이요.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사 보수를 뭐 타임 차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액으로 감사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값을 받고 감사를 열심히 일해준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환영을 해야 될 일인데 네. 어떻게 이 감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면 뭐 회사가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거꾸로 대우조선해양처럼 감사를 이제 조금은 느슨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 회사가 공모해서 이제 감사인들이 분식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타이트하게 할 수도 없고 느슨하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분식 회계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도된 것도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분식 회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받는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유혹들이 항상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아무래도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처벌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이 현재는 상한이 20억이거든요. 20억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분식회계를 해서 수천억의 뭐 이익을 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성과급을 받고 뭐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이랬을 때 얻어가는 그런 이익에 비해서 뭔가 처벌이나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약하고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산상의 불이익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분식회계를 당연히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처벌의 불이익보다 이 불법의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미국의 이 에너지 기업 앨론 같은 경우에는 한 20몇 년형씩을 받았어요. 네. 예, CEO들이. 그리고 사실상 좀 비극이 있었습니다.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도 그만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양형이 낮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고 그래도 과거의 외관법상에서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지금 7년 이하로 바뀌었고 이번에 금융위에서는 뭐 10년 이하로 이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특정 경제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처럼 이제 몇 년 이상의 그런 최저 형량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징금의 상한이나 이런 것들도 철폐를 해서 획기적으로 이제 과징금을 매겨야 하며 이게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대표이사라든가 CFO라든가 이렇게 분식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과징금을 물어야 이게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기 때문에 분식이 좀 더 근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 분식회계 사건이 불거지고 모든 언론에서 다뤘을 때도 또 한 얘기지만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이 회계법인 즉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감시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일거리를 그 회사로부터 따기 위해서 가불관계가 형성되고 또 여러 가지 뭐랄까요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을 어떤 걸림돌이나 제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게 해결 안 되면 결국은 처벌의 수위를 떠나서도 이 문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지금은 분식이 뭐 범죄다라는 사실
그런 인식조차 좀 부족하거든요. 그냥 네. 회사를 위해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올해 일시적으로 아닌데 이게 뭐 회계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바라봐야 되냐라는 식의 그런 인식들이 많은데 이런 분식이 범죄라는 의식 자체가 생겨야 하고 그리고 뭔가 기업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온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도 없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그 무서운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피해 없이 발견됐다고 해서 별일이 아니라고 대수롭게 넘길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 그리고 개별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수임에 대한 부분도 좀 이건 정부의 의지로서 환경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자유 수임제가 아니라 좀 감사인 지정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수임 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아까 정부의 의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있는 제도만 잘 운영이 되어도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 제도 자체도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임 제도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시를 하는 회계법인들의 독립성을 올려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분식은 회사가 저지르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수를 정수기에다 거른다고 해서 마실 수는 없는데 회계법인이 하는 역할은 결국 그런 필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회계법인이 분식을 다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감독기구인 SEC 같은 경우도 그런 관련한 회계부정 같은 범죄를 발견하는 확률이 10%가 채 안 되는데 그런 감독기구보다도 낮은 단계인 그런 회계법인이 발견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립성을 갖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회사에서 분식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회계와 감시는 필터일 뿐이다. 기업 스스로 이미 오염돼 있으면 아무리 걸러도 투명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개혁연구소 이총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듣다 보면 답답한 경제 뉴스 또 함께 마음이 좀 움찔거리는 이 경제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일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좋은 의견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수수료입니다. 앞서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요. 송금을 하거나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를 일컫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비용, 이용비를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수수료 많이 내셨을 텐데 창구를 이용해도 수수료를 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비대면 거래나 혹은 앞으로 발달하고 있는 모바일 거래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다. 또 부담되는 분들께는 최대한 면제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행되면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수료에 대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비단 은행 수수료 아니더라도 수수료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우나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아버지, 화물차 운전하면서 기름값 걱정이셨죠?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S51 GS 칼텍스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버지, 힘내세요.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1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타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지난해 내구재 소비는 주춤했고 비내구재 소비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꼭 써야 될 것만 많이 썼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을 소유한 100가구를 봤더니 그중에 14가구는 증여나 상속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집 사기 더 어려워진 현실이겠죠. 가축재해보험에서 나간 보험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AI와 구제역도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구재 소비는 주춤, 비내구재 소비는 큰 폭으로 늘어. 이 얘기 좀 풀어주시죠. 네,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지난해 비내구재 판매는 전년보다 4.7%가 늘어서 2007년 5.4%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내구재 판매는 4.3% 정도 늘었는데 증가율로만 보면 비내구재와 비슷한데요. 2013년은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최근 10년 내 기록으로 봐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내구재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또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말하고요. 이 비내구재는 음식료품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단기간에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도 참 주머니 사정 이런 말이 떠오르긴 하는데 네. 패턴이 엇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곳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랜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가격이 비싼 제품은 그만큼 이제 구입을 꺼리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승용차와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판매는 각종 정책적 지원이 많았는데도 증가세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네. 2015년 하반기 승용차 개별 서비스 인하 조치에 따른 기저효과도 좀 있긴 했는데 불안한 미래 탓에 이 목돈 소비를 미루려는 심리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비내구재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품이 주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편의점 간편식 판매 증가에 따른 영향이 컸는데요. 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영향도 크다고 하긴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예. 자, 집을 갖고 계신 100분 중에서 14분은 증여나 상속으로 집을 마련했다. 이런 결과도 나왔네요. 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이 증여나 상속으로 집을 소유한 경우가 이 전체 가구의 14.4%를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8%를 조금 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부모나 친지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산 경우로만 좀 따져봤더니 구입 자금의 절반 정도를 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특히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 자금의 80% 이상을 이 부모나 친지에 의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모의 도움 없이 오롯이 제 힘으로만 살 집을 마련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결혼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들렸던 얘기긴 한데 주택 구입 비용 지원하려면 이제 젊은 층에게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같은 분석의 연장선인데 이 같은 규모의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60대보다는 30대에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좀 국토연구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크기 때문인데요. 20, 30대 가구는 이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자금 동원의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부모나 친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지는 건데 국토연구원은 20, 30대의 자가 보유율이 낮다 보니까 이 월세를 비롯한 주거비 상승과 함께 이 주거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좀 시급 해결되면 좋겠네요. 가축재해 보험, 사실 저는 이런 보험도 잘 모르긴 했는데 그 보험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네요. 네, 이게 생긴 게 90년대 후반에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NH 농협 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이 농협선보가 판매한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이 123%를 기록하면서 전년의 98%와 비교해서 25%포인트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 손해율은 이 보험사가 보험료로 이 받은 돈 대비해서 이 보험금으로 나간 돈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은 도입된 1996년 이후에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이 가축재해보험은 소와 돼지, 닭, 오리 같은 가축 16종이 각종 재해로 죽었을 때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하고 정부가 이 보험료의 50%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50%를 정부가 보험에 지원해주고 있는 보험. 네. 이 지난해 사실 AI 지금 또 구제역 난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다, 구제역이다 이렇게 좀 시끄러운데, 네네. 작년에는 이 폭염으로 이 닭과 돼지가 떼주목을 당하면서 이 보험금 지급이 좀 역대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이 좁은 우리에서 이 닭과 돼지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이제 폭염이 좀 덮치면서 이 작년에만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555만 9천 마리, 또 돼지는 4만 4천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하신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축재보험에 대해 보장 대상이 아니어서 이 폐사나 이 살처분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이래저래 좀 이런 가축류의 좀 순환 시대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농가들도 참 얼굴이 또 여러 가지 표정이 어두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해서 초콜릿 주고받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예, 김춘동 기자님은 초콜릿 받으셨나요? 저 회사 직원한테 하나 받았습니다. 다들 이제 받는 경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초콜릿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이것도 이제 통계청의 자료인데 이 초콜릿 가격이 2007년부터 작년까지 9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초콜릿 가격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연속으로 좀 꾸준히 떨어지다가 2007년에 반등한 후에 매년 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가격을 100으로 놓고 환산했더니 2007년 이 초콜릿 소비자 물가 지수가 56.3으로 나왔는데 초콜릿 가격이 9년 새 78%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르는 배경이 밝혀졌나요? 최근에 이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은 최근에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원재료값 상승보다는 고급화에 따른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외국산 초콜릿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관세청에 따르면 초콜릿 완제품 수입액이 2012년에 2억 7천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2억 2천만 달러까지 늘면서 30%나 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국내 제조 초콜릿은 좀 부침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제조된 이 코코아 가공품류와 초콜릿류 판매액은 2013년과 14년에 2년 연속 줄다가 2015년에 좀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2012년과 여전히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초콜릿 원료 코코아는 좀 쓴데요. 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기도 합니다. 자,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30대 그룹으로 또 받게 될 배당액을 봤더니 1조 원을 넘는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이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의 자료인데 30대 그룹 소속의 계열사 중에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가진 97개사의 배당 현황을 조사를 했더니 지난 10일까지 공시한 65개사의 국민연금 배당 총액이 1조 56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국민연금 배당액이 8,770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한 20% 넘게 늘어난 건데요. 특히 이제 삼성그룹의 배당금만 4,200억 원이 넘어서 전체 40%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SK그룹이 배당액 2위로 이제 1,900억 원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으로 이제 국민연금도 좀 그만큼 수혜를 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또 국민들의 돈인데요. 이익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상속 증여에 따른 자가가구 비율 기사를 꼽고 싶은데 정부가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부동산 부양책을 계속 내놨는데요. 덕분에 단기적으로 이 경제 지표는 좀 방어할 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주거 비용을 크게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 위축과 함께 경제에서 큰 해악을 미치는 건 아닌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같이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미국계 한국시티은행이 계좌 유지 수수료, 즉 계좌를 갖고 있으려면 돈을 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토종 최대은행이죠. KB국민은행은 창구 방문 수수료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점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이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들의 수수료 정당히 내야 되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고객도 부담을 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꾸 정책들이 고객들이 돈을 내는 쪽으로만 가지 않느냐.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번의 인터뷰를 계속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문제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도입된 건 아니지만 지금 KB국민은행의 창구 이용 방문 수수료 부과, 이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은행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고객은 창구 접근성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으로요. 네. 은행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발상입니다. 네네. 은행권은 예안이익이 이후요. 대규모 공적 자금의 투입과 구조조정으로 성장했고요. 네. 또 은행업은 정부의 허가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네. 더군다나 정부의 금융중개를 수행하는 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공공성의 제약하에서 상업성을 추구해야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네. 지금 가격으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네, 참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국민 세금 혜택 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국민들을 홀대하느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라던가 비대면 거래를 조금 확산하겠다. 그게 앞으로의 기술 추세니까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가요? 그러지는 우려하는 면이 많습니다. 네, 우려되는 면요. 예, 입출금 예금의 금리가요. 네. 만화의 0.2%입니다. 네. 저금리에도 저금리에다가요. 네. 창구 또 이용 방문 수수료를 부과하면 수수료에 따라서 다른 은행을 이탈하거나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모바일,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네네. 예, 은행을 거래하는 수많은 서민들의 금융거래 비용을 증가시켜서 서민들의 은행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생각해보면 또 모바일 비대면, 또 젊은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또 어르신들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직접 면대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엔 사실 좀 여러 가지 착오라든지 문제점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어르신들 의심이 많은 고객은요. 네네. 대면 거래를 원하는 이런 수요도 많기 때문에요. 네.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맞춰야 됩니다. 가격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자, 이렇게 사실은 말은 하고 있지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결국은 점포 줄이고 직원 수 줄이고 결국은 은행의 어떤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문제는 이 국민은행이 지금 이 발언지이긴 한데 3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가진 정말 최대 은행 중에 하나거든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요? 다른 은행으로? 예,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은 고객 수가 가장 많고요. 네. 최근에 보면 순이자 마진이 1.6%로 상승을 했고요. 네네. 더군다나 요구불 예금이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2.1% 증가하는 등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요. 네. 이보다 실적이 좀 저조한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이런데도 언제든지 가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국민은행이 이렇게 나섰는데 다른 은행이 가만히 있을까? 지금 이런 얘기고요. 사실은 일반 기업으로 바라봤을 때야 영업의 자유가 있겠지만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면제 범위도 확대하고 이 서민들, 국민들은 부담 갖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보면요, 국민들의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이고요. 네네. 공도는 거치면 토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처음에는 면제 범위를 확대해서 토입한 후요. 네네. 면제 범위를 축소해가면서 은행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챙기거나, 네. 창구 이용을 제약하는 것으로요.
국민 정서라든지 지금 우리 현행 그 은행 거래 간행이라든지 네네. 문화 등으로 보건데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도 시티은행 건도 보고 있고 아직 뭐 통과되지 않아서 보고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일단 소비자들한테는 참 걱정거리입니다. ATM 수수료 때도 그렇고요. 저금리 기조 때문에 예대 마진, 즉 대출해주고 또 예금으로 받는 그 차이로 은행이 돈을 버는데 이 예대 마진이 낮아서 자꾸 수수료로 때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건도 좀 그런 맥락으로 보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 뭐 인상이라든지 이 신설은요. 그 은행이 그 일정 수익을 달성해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자들의 효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 서비스 질이나 그 수준의 향상 없는 기존 수수료 인상의 신설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증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금융거래 비용만 증가시키고요. 네네. 더군다나 지금 거래 실적이 우수한 고객은 이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받기 때문에요. 그만큼 서민들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네. 형평성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참 크고요. 이 수수료라는 게 사실 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점점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통합해서 어떤 하나의 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 2015년도 8월 달이에요. 그 금융위가 은행 수수료 자유를 방침한 이후에 네. 그 은행의 이체금 수수료는 기존의 수수료를 대폭 올리거나 빠지지 않는 그 수수료도 신설해 소비자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 시중 은행들이요.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독과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금융당이 손도 뭐 자유를 말 것이 아니라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신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공정성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네. 은행도 그 시장의 정보를 공개해서요.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네. 아직이 뭐 수수료 부분이 뭐 그 카르텔이나 어떤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담합하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사실 좀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 은행에 오르면 다 뒤따라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은행이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할지 다시 한번 좀 고민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경제도미노입니다. 오늘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솜방망이 처벌 얘기를 해드렸고요. 방금 전 인터뷰에서는 창구를 이용하는데도 수수료를 내라라는 은행들의 입장에 대한 또 비판적인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요. 세 번째도 관련해 생각해보면 연결되어 있는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줄어들어서 내구재 소비는 거의 없고 비내구재만 쓰는 상황, 즉 돈 안 들어가는 것만 열심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은행들을 바라봤더니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시중은행들은 지금 이익을 올리고 있고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이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을 올리고 있고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국책은행들은 구조조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제 상황을 감당하고 또 외국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실이 생기고 있고 어렵습니다. 결국 폭탄은 전부 다 국책은행들이 안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뜨겁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중은행들 앞서도 저희가 다른 인터뷰긴 한데요. 수조 원대의 수익을 내는 반면에 국책은행들은 수조 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양극화 현상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어느 신문에 이런 제목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위험만 삼킨 국책은행, 수익만 챙긴 시중은행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양극화 원인을 저는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국책은행의 대규모 손실은 이제 여기 이제 국책은행이라는 게 이제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조선업 대출금의 이제 부실화에서 비롯된 거고요. 뭐 잘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두 은행이 빌려준 돈이 15조 원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전히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년 동안 연속 적자 실현했고 지난해도 지금 이제 3분기까지 발표됐는데 한 5,912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요. 대출금이 이제 그러니까 부실화되니까요. 반면에 이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수조 원대 수익을 획득한 요인은요. 주택시장 부양을 박근혜 정부가 쭉 썼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이자 수익의 결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네. 이제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소비자에게 이제 부담을 전가시켜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는 어떤 결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수익이든 국채은행의 손실이든 모두 다 국민들, 특히 가계부담 증가하고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은 이 두 가지 다른 방향성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모두 다 가계가 연결되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이 사실은 같은 은행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엄연히 성격이 다르고요. 이 두 은행의 어떤 위험을 대하는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시중은행들은 결국은 은행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계도 외면하고 좀 기업들에 대해서는 책임도 훨씬 더 회피했다 이런 느낌도 보이고요. 또 국채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막 퍼주다 못해 밑에 구멍이 뚫린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부실을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요게 서로 이제 좀 맞물려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별도로 이제 보일 수 있는데 맞물려 있는 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국채은행이 이렇게 대규모 손실을 난 거는요. 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정치 실패하고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정치 실패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제 개입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이 보장되지 않고 정치권 개입에 따른 것이고 정책 실패라는 것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결과물이라는 점인데요. 네. 문제는 이런 정치 실패와 정책 실패의 결과로 심지어 시중은행에게 수익을 지원하는 이런 역설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가 국채은행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중은행이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이제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렇죠. 은행이지만은 부실 경영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동안 이제 기업 구조조정할 때마다 금융당국이 얘기한 게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을 원칙으로 제시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방기한 결과 2010년 이후에 주로 대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했는데요. 이 한계기업의 이제 만기 연장하고 추가 지원 등을 이제 그러니까 국채은행들이 주로 하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지체시켰죠. 네. 이제 이러한 판단의 대부분이 이제 정치적 결정 혹은 잘못된 상황 판단에서 빌려진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제 2008년 이후에 보게 되면 일반은행 같은 경우는요. 일반은행이 주채권 은행인 경우에는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워크아웃 개시를 시작을 서둘러서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한계기업으로 발전하기 이전부터 했는데 국채은행 같은 경우는 한계기업으로 드러나고 난 이후에도 한 1년 3개월이 지나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채은행은 그러니까는 이 그 기업의 부실 징후를 이제 몰라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거죠. 왜냐하면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제 대량 실업 발생 등 이런 고통이 인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구조조정을 제때하지 못할 경우 이게 국민들 세금으로 이제 손실을 보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이제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서 이제 불가피했다고 이제 변명들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구조조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안 했다는 것이 이제 제때 안 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를 만들었고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조선업이 경쟁력이 강화가 되었냐고요. 지금 현재 조선업은 좀비 산업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 국채은행이 추가 자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그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은행들의 자금 회수를 지원해준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네. 일반은행들이 그러니까 국채은행이 추가 자금한 걸 가지고 일반은행은 그러니까는 손실을 안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챙기게 된 거죠. 거기서 봐야 될 손실을 국민들이 메워준 셈이 되는 게 되는 맞습니다. 거겠죠. 시중은행 수익을 국민 세금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은행은 점포를 이용하는데도 돈을 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뭐 기업 활동 혹은 뭐 자본에 대한 좀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은행들이 더더욱이 수익성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력도 줄이고 점포도 줄이고 있습니다. 점포가 줄면 또 역시 고객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라면 국채은행은 결국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시중은행은 계속 그 기업의 어떤 뭐랄까요 경영 합리성을 근거로 좀 이익이 개선되고 이런 양극화가 심해질 건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다 국민들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구조조정 방식을 계속 조선업과 해운업을 하면서 정부가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금 바꾸질 않고 있어요. 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실패했다. 네. 실패했죠. 조선업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지금 좀비 산업이 돼버렸고 해운업은 사실상 해체가 돼버렸고요. 네. 이건 경쟁력 강화가 아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은 국채은행의 적자는 저는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네. 다음 정권에 이제 그것까지 이제 부담까지 줄 것이고
시중은행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수익성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수입 측면이 있고 비용 측면이 있는데 네. 비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네. 점포 축소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비용 축소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국채은행은 적자가 계속 지속될 거고 시중은행은 그러니까는 단기적인 수익 개선으로 하다 보니까 양극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시중은행이 지금 앞에서도 얘기한 은행 창구 이용 수수료 검토도 점포 비용 축소하려는 의도입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지난해 가장 최대 수익을 올린 이제 그 은행이 국민은행입니다. 네. 국민은행이 이제 한 2조 5천억 원 가깝게 이제 수익을 냈는데 국민은행이 ATM하고 창구 이용 수수료가 가장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최고인 은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는 가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해가지고 시중은행은 수익성을 챙기고 있고 국채은행은 구조조정을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고 이런 식인 거죠. 예, 정말 왜 국민들의 경제 상황과는 겉돌고 있는지 따로 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본론적인 문제로 와서 국채은행의 부실이라든가 어려움은 결국은 혈세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사실은 대우조선해양과의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뭐 청와대 인근에서 벌어졌던 회의라든지 저희가 많이 비판했던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여신을 좀 엄격하게 다루겠다라는 대책 정도를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회복의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채은행들이 그러니까 대기업에다가요.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대거 이제 많이 계속해서 자금 투입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 같은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 이제 특정 이제 대기업에다가 대규모 대출 이제 보증을 했다가 떼이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국채은행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를 뭘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요. 시중은행이 네. 충당금 적립 그 위험 때문에 이제 큰 대기업의 대출을 기피하다 보니까는 네. 국채은행까지 그걸 외면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책군명의 숙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정책적이기 때문에 이런 손실 리스크가 큰 부분은 국채은행이 나서는 게 맞다. 뭐 이런 논리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입장을 바꾸게 되면요. 지금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그럼 시중은행들처럼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몰빵 안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네. 그러면 이제 국채은행과 일반 시장은행의 역할 차이는 또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게 방향이 지금 그러니까 해법이 아니라. 네. 지금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금 지원이나 구조조정 등에서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원칙. 그래서 그 일반 원칙에 기초해가지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만약에 일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최종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게 해야지만이.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국채은행의 이런 그러니까 소위 경영의 비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규모 손실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 결국 정치적 결정이 어떤 배경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정작 정치적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참 기형적인 맞습니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중은행과의 어떤 양극화 언밸런스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가게가 입을 수 있는 피해, 손실 뭐 줄인다라는 건 사실 방법이 보이지 않긴 한데요. 좀 일반 이 개개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는 부분에서 어떤 보완책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 자신을 위해서도요. 네네. 이 비용 절감 차원의 수익성 개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은행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네. 금융 서비스라는 거기 때문에요. 고객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이 과도할 경우는 경쟁력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고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새로운 수익 상품 개발 같은 경우, 즉 뭐냐면 수입원을 창출을 하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서 수익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비용 절감 차원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소비자한테 결국 전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채은행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반 원칙을 확립해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될 겁니다. 예. 자, 정책 측면에서는 훨씬 더 국민들을 바라보는 방식에서의 어떤 정치권과의 거리, 그다음에 시중은행은 국민들 편에 서는 것, 이런 원칙들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멘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멘 트리플 리프트 세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서 수영장? 거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2월의 제이준 통신. 졸업식의 달 2월입니다. 친구들과 이별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날만큼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졸업식 전날 밤 딱 15분. 제이준 마스크팩 하세요. 졸업식 사진은 평생 가니까 제이준 잊지 마세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6817님 선물 잘 받으셨다고요? 감사드립니다. 5374님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수료 주로 내는 사람들은 돈 없고 시간 없는 서민들입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8265님 일자리 창출이 급한데 기득권 배만 불리는 거 아닌가 공공성이 떠오릅니다. 예, 많은 분들 생각하실 것 같고요. 968님 YTN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창구 이용이 좋은데 여기저기 서민들만 죽어난다. 안타까운 말씀 함께 내주셨고요. 6817님도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9268님께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